이자 소득이라는 거는 한 바구니에 담은 거죠. 그죠? 한 바구니에 담은 이유가 공통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자라는 공통의 성질. 그게 도대체 뭐냐? 이자의 성격이 뭐냐? 성격이 뭐냐라는 거죠. 그럼 교재 보시고 1호부터 13호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이자의 공통적인 성격은 뭡니까? 12호를 보면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 암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문제에서 뭐 이자 소득과 다른 소득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판단 근거는 무조건 이거예요. 이자 소득이라고 얘기하려면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고, 어려운 사례일수록 거기 3호에 있는 걸 직접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교할 거 아니에요. 이자 소득이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한마디만 하시면 돼.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없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공통 속성은 하나입니다.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나올 곳은 뻔해. 법정이자가 이자 소득이냐, 지연손해금이 이자 소득이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 봐야 뭐 유형별 포괄주의 나와봐야 다 사례도 여기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무슨 사업소득과 이자소득을 구분하고자 해요. 그때도 다 이거야.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면 경제적인 실질과 이제 법률적인 문제가 상충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적 문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민사상에서 민사법에서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은 대부분 이렇게 보는 거야. 금전 소비 대차 계약에 따른 게 일반적인 이자인 거야. 이자. 금전 소비 대차.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어. 그리고 A가 B에게 예금 같은 거 하는 것도 다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야. 이해하셨어요? A는 B에게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무조건 B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거야. 그게 원래 민법에 생각하는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야. 민법에서는 이걸 지명채권이라고 그래. 얘한테만 넣고 얘한테 받아가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A가 B에게 금전을 주고 이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B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실에선 이 금전에 딸린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권리를 매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 금전에 따른 권리를 매각하기 위해선 요 놈이 뭐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까? 응? 뭘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뭘로? 유가증권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는 게 권리의 양도 행사 처분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는 게 유가증권이야. 반드시 증서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유가증권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 유가증권. 응? 그래야지만 제3자에게 C에게 이걸 팔고 내가 그동안에 보유했던 이자를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즉 B에게 빌려주고는 B에게만 받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팔았어.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유가증권으로 팔면 그동안에 보유했던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자. 그 이자를 어떻게 과세해야 되냐 이거야. 원래 민사상의 이자는 얘 B에게만 받는 게 이자인데 약정에 따라 B에게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받았을 때도 과연 과세할 수 있는 건가? 이해하시겠어요? 답은 조문에 다 있어요. 무조건 다 있어요. 자, 봅니다. 1호와 2호.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일 거예요. 채권이나 증권에서 발생한 이자뿐만 아니라 할인액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저기에서의 채권과 증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증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그래서 채권이나 증권만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비슷한 사례 볼게. 오로지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대환 판례 이 제3자에게 넘겨 내 돈을 받았는데
이게 채권이나 증권에 해당하느냐. 채권이나 증권에 해당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말로 유가증권성이라고 해요. 법인세에서 이게 가지금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다 유가증권성에서 싸우는 거지 딴 데서 안 써. 이게 유가증권성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매각이야. 그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내가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만기에 10만 원 받기로 했어. 10만 원. 그냥 쿠폰은 없습니다. 액면에 찍어주는 거 없어. 그러면 이걸 쿠폰으로 살 사람은 저기 10만 원 액면 그대로 살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걸 할인 발행한다. 뒷본드로 발행하는 거지. 9만 원에 샀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만 원의 이자를 얻게 된 건 분명하죠. 만 원의 이자를 얻게 된 건 분명히 경제적으로 보면 회계 처리해 보면 분명하죠. 하지만 세법은 법이란 말이야. 법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이자만 얘기하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상의 금전소비대책 계약만 하면 안 들어온다고 이 이자가. 그러니까 1호에다가 뭐뭐 쓴 거예요. 쿠폰으로 찍어주는 이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할인액도 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할인액도. 이해하셨죠? 그러면 9만 원에 사서 10만 원을 나중에 받아가면 이자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핵심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루겠지만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만 원의 귀속 시기는 만기에 실제로 돈을 받을 때 귀속 시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의 귀속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자 소득 원천 징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중도에. 자, 매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9만 7천 원에 매각을 했어요. 9만 7천 원에. 그러면 우리 법에 보면 채권의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의 채권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아요. 근데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한단 말이에요. 할인의 그 보유기간의 이자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여러분들 1호부터 13호까지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할인액 분명히 다 있지. 할인액 다 있어. 그죠? 근데 법조문 자체에는 뭐가 없습니까? 보유기간 이자를 과세하겠다는 말은 어딜 찾아봐도 없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기간 이자는 과세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왜? 할인액을 받는 시기가 매각 시기에 있다라고 다른 조문에서 가져오고 있어. 다른 조문들에서. 그래서 보유기간 이자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과세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16조에 해당은 돼야 될 거 아니야. 할인액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쿠폰이 있을 수도 있지. 쿠폰. 요때까지 쿠폰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그 할인액만 있는 케이스인데 중간에 이자 주는 케이스 있을 거 아니야. 미수 이자 잡히는 거. 그것도 과세할 수 있는 거야. 그것도 이해하시겠죠? 그것도 과세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자이기 때문에 과세하는 거고 할인액은 할인액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채권 증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할 때 세무사가 되거나 뭐 누가 뭐가 되든 간에 일할 때 왜 과세해? 그냥 그거 과세하는 거야. 이런 말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건 전문가 할 일이야. 정확하게 찝어내는 게 전문가 할 일이야. 이게 요 조문에서 과세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지. 세무 공무원분들도 그냥 과세. 왜 과세합니까? 그러면 조문을 못 찾아. 그럼 이기는 거야. 아니 조세 법률주의인데 과세 근거도 없이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와서 97,000원인데 내가 보유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보유 기간. 보유 기간 동안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6,000원이더라 이거야. 회계학은 이제 천박하게 아니고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정액법으로 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 다 천박한 행위예요. 그건 다 법률적으로 보면 그냥 달짜 계산해서 하면 되지. 6,000원의 할인액 이자가 발생하고 1,000원에 뭐가 발생한 거예요? 채권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 거죠. 이건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과세하지 않고 뭐로 과세하는 거야? 정액법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정액법으로. 일할 계산해서. 그래서 이제 세법 교과서 책들에 보면 이걸 계산하는 방식, 공식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원금하고
만기에 받는 돈 있죠? 그 둘의 차이를 가지고 일할 계산하시면 무조건 답이 나와. 무조건 똑같게 돼 있어. 그렇게 법리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때로는 보유기간의 이자가 8,000원이고 시장 이자율이 올라서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서 여기에 채권 매매 차손이 1,000원 발생할 수도 있죠? 필요 없어. 8,000원. 그래서 무조건 8,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제도는 왜 나왔느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금융실명제 초기에 사람들이 금융기관에 굉장히 짱구로 굴렸던 거야. 이걸 할인액을 과세한다는 조문이 없었어. 처음엔. 그러니까 만기에 가서 가져가는 애들만 미안해. 보유기간 이자를 과세하겠다는 조문이 따로 없었어. 지금처럼. 근데 별도의 뒤에 가면 조문이 있어요. 따로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지? 라고 된 거야.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만기 직전까지 어떤 애가 보유하고 있어. 그리고 금융기관이 이거를 중간에 사는 거야. 그럼 보유기간 이자 소득으로 안 들어오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그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유기간 할인액 이자도 다 과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면서 중간에 막 팔아버린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요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거지. 마지막 하나, 지금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 내 별표 친 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 그냥 이걸 많이 들으면 좀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세무회계 주제도 세법학 주제도 아니야. 이런 거 있어. A가 B에게 매각해. B가 다시 C에게 매각해. 그렇죠? 그럼 보유기간 이자가 있을 때 이걸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징수. 그럼 실무에서 이 원천징수의 문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외워서 그런데 왜 발생하느냐라는 건데요. 잘 봐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만기에 가서 발행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때 발행인은 지금까지 얘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과세가 된 건 다시 원천징수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A가 B에게 넘길 때 원천징수가 됐어. 그러면 증빙이 있다고 자기가 원천징수 된 거. 그러면 얘는 이게 없다라고 하면 요 기간 것만 원천징수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얘하고 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증빙되고 여기 증빙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 기간만 원천징수하면 되는 거야. 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B에게 넘기는데 이게 개인이에요. 원천징수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본다고. 그래서 원천징수 하지 말래. 그럼 B는 나중에 얘한테 팔 때 여기 전체분에 대한 이자 소득을 B가 먹게 되는 거야. 현실에서는. 개인 거래에서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전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 거래하면 피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개인 거래하면 얘가 어차피 뭐가 돼? 얘도 걸릴 거 아니야. 지금 A가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B에게 넘겼잖아. 하지만 B의 소득으로 다 묻혀서 개인이 어차피 얘도 누진세 받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포기한 거야. 개인은. 어쨌든. 그럼 B가 C에게 넘기는데 C가 법인이에요. 법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면 B가 매도하는 애가 법인이야. 매도하는 애가. 그럼 매도하는 애가 법인이면 우리 법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거는 원천징수를 할 때 누가 더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를 더 잘 알아요. 파는 놈이 알아. 얘가 어떻게 알아? 보유기간. 중간에 몇 번을 돌렸는데. 몇 번이나 돌렸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래 매도하는 애가 원천징수하는 게 맞아. 근데 원천징수의 법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 보고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더 잘하니까 네가 해라 이거야. 네가 셀프로. 그러면 너 뒤에 사는 애는 원천징수가 됐으니까 자기 이자 보유기간만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매도법인 보고 원천징수를 대리하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채권 보유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보유기간 이자는 매도법인이 알지 매수법인은 알지도 못해. 그래서 매도법인 보고 무조건 하라고 돼 있는 거야. 대리하라고.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개인은 능력이 없으니까 법인 보고 하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럼 법인 보고 하라 그러면 법인이 개인한테 지금까지 보유기간 입증해오라 그러겠지. 얘가 입증이 여기까지 됐으면 요것만 할 테고 입증이 안 되면 전체를 다 하면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얘가 이자를 다 먹는 거야. 이 바닥에서는 입증된 것만큼만 원천징수 자기의 소득이야. 이 바닥에서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
별 얘기는 아니야. 혹시 여기도 3차 시험 보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채권 보유 기간에 있어서는 원래 매도법인이 맞아요. 근데 개인은 못하니까 매수법인이 원천징수하게 돼 있고 매도법인 원천징수하게 돼 있어 무조건. 대신에 그걸 원천징수 법리에 맞지 않으니까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한다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셀프로 이해하시겠죠?